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의 투표로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한다며 퇴장한 뒤 규탄 대회를 열었고, 이 과정을 직접 국회에서 지켜본 유가족들은 끝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유족들은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들고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특별법을 희생자들에게 바쳤고, 시민들에겐 이렇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총선이 끝나면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본격 활동할 수 있게 됐는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변수는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첫 소식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7인으로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작년 10월 29일 참사가 일어난 지 438일 만입니다. 앞서 여야는 국회의장 중재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러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정안은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중재안대로 여야 간 이견이 컸던 국회 특별검사 임명 요청권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총선에 이용하려 한다는 여당의 우려를 감안해 시행 날짜도 총선 날인 올해 4월 10일로 미뤘습니다. 특별조사위원은 유가족이 직접 추천하는 대신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과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야가 각각 4명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상임위원도 국회의장이 1명, 여야가 각 1명씩 총 3명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활동 기간은 1년이지만 최대 6개월을 넘지 않게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이 여전히 치우쳐 있고 권한이 과도하다고 맞섰습니다. 재난을 정쟁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한 정략적인 의도가 깔린 이태원 특별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의 안전이 아니라 정쟁과 갈등을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유족들은 여당 의원의 반대 토론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1인 시위와 추모제, 오체 투지 등을 통해 법안 통과를 요구했던 유족들은 특별법이 가결되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마냥 특별법 통과가 기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한 번 국회에서 유가족들을 외면하는 모습들을 또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됐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경찰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비공개 결정한 이유 역시 비공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경찰이 사건을 은폐 축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부산경찰청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피습한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오후 2시 회의가 시작된 걸로 알려졌는데 오후 3시 30분쯤 비공개 결정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공개에 필요한 위원 7명 중 3분의 2 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경찰은 공개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밝히길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회의가 얼마 동안 진행됐는지도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이유를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속사정이 있느냐며 파장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려고 골몰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씨가 범행 전 작성한 8쪽짜리 변명문 내용과 정당 가입 여부도 밝히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법의 의무는 사실은 공개가 저희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가 없는. 어젯밤엔 김 씨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지난 7일 체포한 70대 남성을 석방했습니다. 이 남성은 변명문을 우편 발송해주기로 했는데 고령인데다 범행 자체를 직접 도운 건 아니라 풀어줬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내일은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이재명 대표도 퇴원합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탈당을 예고한 이낙연 전 총리가 민주당 의원 44%가 전과자라고 말했다가 하루 만에 사과했습니다. 민주화나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전과가 생겼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물러선 겁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전과자 발언을 한 건 민주당의 도덕성을 비판하면서였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167명이었던가요? 그중에서 68명이면 44%쯤 되는데요. 44%가 전과자입니다. 다른 당보다 훨씬 비율이 높아요. 지난해 7월 한 시민단체가 공개한 자료를 기준으로 말한 겁니다. 이 전 총리가 언급한 전과 기록이 있는 민주당 의원은 68명. 그런데 이 가운데 41명은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 운동을 하다 전과가 생긴 겁니다. 이 전 총리의 발언은 당시 시대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이어졌습니다.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 하신 분들을 제외하면 한 제가 알기로 1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보면 민주화운동, 노동운동의 그런 많은 희생의 대가로 여기까지 온 건 아니겠습니까? 민주화 운동을 올바르게 평가하겠다던 자신의 과거 발언과 상반된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모든 민주화 운동을 옳게 평가하고 유공자를 더 찾아 합당하게 예우하겠습니다. 비판이 이어지자 이낙연 전 총리는 결국 발언 하루 만에 사과했습니다.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 과정에서 실정법 위반을 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건 큰 실책이었단 겁니다. 민주화 영웅들의 희생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누구에게 하는 사과인지는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11일 탈당을 예고한 이 전 총리는 양양자 한국의 희망 대표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 이른바 제3지대 세력들과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절더러 허들의 물 노릇을 하라. 그런 뜻으로 알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맑은 물은 이준석 대표나 금태섭 대표, 유호정 의원한테 여러분이 들으시고요. JTBC 김지성입니다. 국민의힘에선 비대위원의 과거 발언이 또 논란입니다. 앞서 다른 발언들로 논란이 됐던 박은식 비대위원이 이번엔 김구 선생에 대해 폭탄 던지던 분이 국제정세와 나라 돌아가는 시스템을 알겠느냐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 위원은 김구 선생을 비하한 게 아니라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한동훈 위원장은 혐오를 부추길 사람들만 골라 뽑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박은식 비대위원은 2021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식민지를 이제 막 벗어난 나라의 첫 지도자가 이 정도면 잘한 게 아니냐면서 김구 선생에 대해서는 폭탄 던지던 분이 국제정세와 나라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 잘 알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운형 암살에 김구가 관련되어 있다는 걸 들어봤느냐고 덧붙였습니다. 박 비대위원은 글의 초점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지켜냈다는 사실과 그의 외교적인 능력을 강조하기 위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김구 선생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역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치적 의도가 있는 음모론이라고 평가받는 주장입니다. 박 비대위원은 지난달에도 전쟁에서 지면 집단 강간이 매일같이 벌어지는데 페미니즘이 뭔 의미가 있냐고 주장한 게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앞서 민경호 전 비대위원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폄하 발언을 하고 일본의 식민 지배를 미화하는 듯한 주장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달 30일 자진 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혐오와 차별, 증오를 부추길 사람들만 골라 뽑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모경 원내대변인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부로 칭송하기 위해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로 매도한 건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박 비대위원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면서 본인의 해명을 들어보겠다고 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걱정했던 것보다는 적게 내렸는데 지금 퇴근길 상황 어떤지 이혜원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가 나가 있는 곳은 지금 보니까 눈이 그친 것 같은데 퇴근길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서울 여의도 환승센터는 눈은 그쳤고 퇴근길은 조금 붐비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아예 차를 두고 나온 시민들이 많았는데요.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죠. 최근에 눈 많이 왔을 때마다 차 운전하는 게 좀 어려웠어서 일부러 차 안 가지고 오고 대중교통 이용했습니다. 눈 소식이 있다라고 해서 대중교통을 타고 출근을 했고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안 왔던 것 같고요.
네, 그러게요. 그 수도권은 10cm 쌓일 걸로 예보됐었는데 걱정했던 것만큼은 많이 안 내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상청은 조금 전인 오늘 오후 5시를 기해 서울 등 수도권에 내려진 대설주의보를 해제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오늘 하루 수도권에는 많게는 10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내다봤는데 실제로는 서울은 지금까지 2.8cm, 남은 밤까지는 1cm 정도 더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눈구름대가 빠르게 남동쪽으로 지나가면서 눈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그래도 눈이 계속 내리면서 눈길 사고도 잇따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경기 이천시 신둔 나들목 인근에서 차량 사고가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7중 그리고 14중 추돌 사고가 각각 있었는데요. 15명 안팎이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됐고 사고 수습을 위해 도로를 통제하면서 한때 교통 정체가 심했습니다. 네, 눈은 내일까지 오는 걸로 예보돼 있는데 얼마나 옵니까? 네, 수도권 일대는 오늘 밤까지 차차 그치겠지만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지역은 여전히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 경기 남부 내륙은 최대 7cm, 강원도와 충북, 전북과 경북은 많게는 10cm 이상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기온이 영하권이기 때문에 빙판길 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다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혜원 기자였습니다. 이런 날씨에 서울 도심의 한 오피스텔에선 300세대 가까운 주민들이 며칠째 난방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중앙 난방기가 고장이 난 건데 알고 보니 20년 동안 점검 한 번 없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관리사무소는 수리하는 데 2달이 걸리니 그때까지 온열기구 샀으라고 20만 원 준 게 전부라는데 권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오피스텔 난방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입주 세대 절반이 넘는 280여 세대나 됐습니다. 아무런 공지도 없이 밤새 떨다가 해결에 하루 이틀이 걸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답변만. 그리고 일주일째 냉골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집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시각이 밤 10시 반인데요. 내부 온도를 보니 15도라고 나옵니다. 입주자들은 새벽이 되면 방이 더 추워지고 동틀 때쯤엔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날도 있다고 말합니다. 욕실에 온수를 틀고 부엌에서 물을 끓여도 소용없습니다. 결국 다른 곳으로 간 주민도 있습니다. 주말에 집에서 쉴 수가 없어서 호텔방 빌려서 쉬다 왔습니다. 자비로요. 고장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장난 난방기입니다. 이 안쪽에서 물이 새면서 지금은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됐는데요. 이쪽을 보면 2003년 12월에 제작됐다고 나옵니다. 20년 동안 내부 점검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입주민들은 매달 관리비로 30만 원씩 받는데 대체 뭘 한 거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관리사무소 해명은 황당합니다. 고장이 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일부에서 점검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여기에 주문 제작을 해야 해서 2월 말에나 난방기를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진 온열기구를 사서 쓰라며 세대당 20만 원씩 주겠다고 알렸습니다. 일단은 뭐 화재 그런 것도 무섭기도 하고 전화기구를 틀면 전기세도 어쨌든 제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데. 취재가 시작되자 관리사무소 측은 고장나지 않은 난방기로 절반씩 번갈아 난방을 하겠다고 했지만 주민들 반발은 여전합니다. JTBC 권민재입니다. 한국 사회의 오랜 논쟁거리였던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거나 판매하면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업계 사정을 감안해 3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입니다.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키우거나 도살해선 안 됩니다.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개고기를 유통하고 보신탕으로 파는 것도 모두 금지됩니다. 이 역시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당장 폐업에 나서야 하는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고려해 단속은 3년 뒤인 2027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전 폐업이 불가피한 관련 업계 종사자가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폐업
및 전업 등에 관한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른바 개식용 금지 관련 법안은 2012년 19대 국회 때부터 발의됐지만 관련 업계의 반발 등으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애견 인구가 크게 늘면서 21대 국회 들어 여야가 개고기 식용 금지에 뜻을 모아왔습니다. 국제사회의 요구나 또 우리의 생활 문화 수준 등에 비추어서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되고 이걸 제도화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이제는 우리 사회가 개 식용을 종식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의당까지 포함한 개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이 발족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지난해 8월 개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하는가 하면 해외 지도자들의 영부인을 만난 자리에서 관련 법 제정의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개고기와 보신탕이 법으로 퇴출되면서 업계에선 생존권을 박탈당했다는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육견협회는 5년간 1조 원 수준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 방침과 차이가 커 갈등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조보경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음식점 거리입니다. 앞으로 국내에서 개 식용이 금지되자 가게 주인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먹는 거 갖고 나라 떠들인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딨어. 나라도 자기네만의 먹는 거 토속 그게 있잖아요. 정부가 먹거리 선택과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도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안 먹으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예요. 걱정을 딱 먹는 걸 딱 부자한다는 건 다 알고 찾아오는데 이걸 딱 못하게 되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깝깝하죠. 대한육견협회는 당초 마리당 200만 원의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합리적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되 보상의 의무화는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면 5년간 보상액이 1조 원대에 이릅니다. 도축업자나 유통업자까지 보상을 요구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집니다. 이 때문에 특별법안에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라는 문구를 아예 삭제했고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만 했습니다. 반면 동물보호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생명 존중을 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 30년 넘게 이어진 개 식용 논쟁은 막을 내렸지만 사회적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외신들도 한국이 오랜 기간 이어온 개고기 문화를 끝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개고기를 외면하는 등 문화와 식습관이 달라진 게 결정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개고기 소비 관행이 식습관 변화로 종식됐다. 미국 CNN이 오늘 우리나라 국회를 통과한 개 식용 금지법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개고기는 더위를 이기는 데 도움을 주는 값싼 단백질 공급원이었지만 그 수요가 최근 수십 년 동안 급격히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 배경으로 급속한 산업화와 반려동물의 보편화로 젊은 세대들이 더 이상 개고기를 찾지 않게 됐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CNN은 김건희 여사가 이 법안을 지지했다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What happened, though, recently was in part by a big push by South Korea's First Lady. She is a known animal advocate. She visited an animal shelter in Amsterdam. 영국 BBC도 김 여사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법안 통과에 주요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윤 대통령 부부가 반려견 4마리와 반려묘 3마리를 키우고 있다며 김 여사가 동물 학대 장면을 보면 며칠 동안 잠을 잘 수 없다고 한 발언도 함께 인용했습니다. JTBC 박수연입니다. 최근 장례 치를 때 화장시설을 예약하기 어려워 3일장이 아니라 4일장을 치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사망자는 늘어나는 반면 화장시설은 부족한 탓인데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임시 조치일 뿐이란 지적입니다. 이혜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장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유족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머니를 보내는 60대 남성, 유난히 지쳐 있습니다. 오늘이 4일째이고 내일 매장을 하니까 결국 5일째 시간이 길어지면 화장 시설을 못 잡아 장례 일정이 길어졌다는 겁니다. 돌아가시는 무조건 평소에 얘기를 할 때
화장터부터 무조건 빨리 예약을 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라. 3일장이 될지 4일장이 될지 이게 바뀌는 상황입니다. 사망 사흘 만에 화장을 한 비율. 지난해 하반기 계속 떨어졌습니다. 11월 서울에서는 25%, 상을 치르는 4집 중 한 집만 3일장을 치른 겁니다. 추워진 날씨 탓에 사망자가 늘어나서 더 그랬지만 시설 자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일단 있는 화장로를 더 돌리고 있습니다. 1월 2일 이후로는 29분을 더 모실 수 있게 2시간을 연장 화장을 하고 있어서 오래된 화장로도 시간이 덜 걸리는 새 것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근본 해결책은 아닙니다. 수도권 인근 지역으로 수요를 이제 분산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 화장 시설이 입주하는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이제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기피 시설인 화장장을 늘리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우리 군이 독도를 영토 분쟁이 있는 것처럼 표현해 논란이 계속되는 와중에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신들 땅이라고 꾸준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운영하는 영토 주권 전시관을 통해 홍보 영상을 잇따라 만들고 있는 건데 일본의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일본의 영토 주권 전시관이 지난해 11월 공식 유튜브 계정에 올린 영상입니다. 2020년 1월 규모를 확장해 재개관한 전시관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특히 전시관 내부 모습이 담긴 영상엔 독도관도 나옵니다. 독도를 이루는 동도와 서도의 명칭이 일본식 표기인 여도, 남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독도를 상징하는 강치도 보여줍니다. 이 홍보 영상은 전시관의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도 지난 4일 올라왔는데 실내에서 따뜻하게 놀면서 배울 수 있는 영토 주권 전시관 키즈 코너를 추천한다며 와서 영토 퍼즐을 즐기라는 글을 함께 게재했습니다. 영토 퍼즐은 지난해 5월 이 전시관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든 건데 독도 등이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3년 전 엄마가 아이에게 독도가 일본 땅이라며 너희들 시대엔 꼭 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영상을 게재해 파문을 일으킨 뒤 공식 유튜브 계정은 계속 뜸하다가 지난해 말 전시관 홍보 영상을 만들어 게재하고 소셜미디어에도 활발히 게시물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일본 정부는 지난해 독도, 센카쿠 열도 등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정보 제공 활동을 강화하는데 예산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당 계획엔 영토 주권 전시관에 대한 예산 확대도 포함됐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한데 남의 뼈만 깎는다는 비판을 받은 태영그룹이 그동안 언급하지 않았던 SBS 지분을 담보로 내놓을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무산 가능성까지 제기되던 워크아웃의 불씨는 살리게 됐는데 최종 결정은 모레 채권단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태양건설 위기 해결을 위해 경영일선에 복귀한 윤세영 창업회장이 워크아웃 사태 이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채권단 여러분께 오해와 혼란을 드렸던 점 사과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며 논란이 빚은 데 대해 사과한 겁니다. 추가 자구안도 밝혔습니다. 부족할 경우에는 지주회사인 TY홀딩스와 SBS 주식도 담보로 해서 태양건설을 꼭 살려내겠습니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전방위 압박에 결국 최후의 보루로 여겨온 SBS 주식 활용 방안까지 언급한 겁니다. 윤성민 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가 가진 TY홀딩스의 지분은 약 33%, TY홀딩스의 SBS 지분은 37%가량입니다. 기존 자구안으로도 자금이 부족하면 이 지분을 담보로 대출받겠다는 뜻입니다. 남의 뼈만 깎는다고 날을 세웠던 금융당국의 입장도 누그러졌습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채권단 노력만으로는 풀기 어려울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 지원 및 역할을 아끼지 않을 계획임을 이 자리. 다만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약속한 자구안 중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거나 실사 과정에서 추가 부실이 발견되면 워크아웃 절차는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공은 이틀 뒤 워크아웃 찬반을 결정할 채권단 600여 곳으로 넘어갔습니다. 75%가 찬성해야 워크아웃이 결정되는데 그중 40%가 넘는 중소채권단의 표심이 주목됩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 공공기관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가 이상직 전 의원이 만든 항공사 임원으로 채용된 게 서로 관련이 있는지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정조준한 겁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은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됐습니다. 공모와 비공개 추천을 거쳐야 하는 자리입니다. 당시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천해 청와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 의원이 공모 사실을 먼저 공개해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넉 달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타이 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됐습니다. 타이 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만든 이스타 항공의 태국법인 성격의 회사입니다. 항공 분야 경력이 없는 서 씨가 임원으로 채용되자 배경을 둘러싼 잡음이 일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오늘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고 밝혔지만 채용 대가성과 관련된 혐의가 적용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우선 이 전 의원이 이사장으로 임명된 전체 과정을 먼저 들여다본 뒤 서 씨 채용과의 연관성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의원이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다 체포된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소속 학생들에게 이렇게 사살, 진심 사살이라고 쓴 걸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진년 측은 우리가 폭탄을 차고 들어갔느냐, 웬 사살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시 의원은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이승복 서울시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사살, 진심 사살, 이유 국가보안시설 침투라고 적었습니다.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대진연 소속 학생들이 용산 대통령실 침입을 시도했다가 체포되는 사진과 함께 올렸습니다. 극단적 표현이란 논란이 일자 글을 지웠습니다. 이 시의원은 사살이란 표현이 과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대진연 측에 사과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의원은 지난 2022년에도 서울시 의회에서 마포 쓰레기 소각장 부지 선정에 항의하는 마포 주민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질렀다가 구설에 올랐던 바 있습니다. 오늘 회원 10명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연 대진연은 이 시의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리가 총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폭탄을 차고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사살이요? 아마 윤석열의 본심을 대신 말해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비판하며 학생들을 석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방탄 정권, 윤석열은 퇴진해라! 경찰은 공동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모두 1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나이와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10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집단적 폭력 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는 않았다며 10명 모두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요즘 피부 미용 목적으로 글루타치온 제품 사시는 분들 많을 건데요. 그런데 일부 제품은 표시된 것보다 실제 함량이 훨씬 적거나 부풀려서 광고하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요즘 바르는 화장품뿐 아니라 먹는 화장품, 이너뷰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콜라겐, 글루타치온 등이 대표적입니다. 엄마랑 같이 나눠 먹고 있어요. 바르고 관리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냥 먹는 걸로도 된다고 해서 좀 쉽게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하지만 광고가 쏟아지다 보니 혼란스러운 소비자도 많습니다. 글루타치온 이런 상품이 굉장히 범람하고 있는데 광고도 많이 하고 있고 인터넷에도 굉장히 리뷰가 많이 달려서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해야 될지 혼동이 돼서. 한국소비자원이 글루타치온 온라인 광고 100개를 조사했는데 절반이 넘는 60%가 부당 광고를 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피로회복, 피부 탄력에 도움이 된다며 건강기능식품으로 착각하게 하는 광고가 가장 많았고 피부 미백에 효과가 있다는 거짓 과장 광고도 있었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또 제품 20개를 골라 조사해보니 글루타치온 함량이 표시된 7개 중 5개는 실제 함량이 표시된 것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식품 같은 경우에는
글루타치온을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고 안에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 효모 추출물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실제 효과나 뭐 효능이나 이런 거는 차이가 당연히 나는 거고요. 다만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는 최근 논란이 된 여 에스더 씨의 온라인 쇼핑몰 상품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중국에서 거리에 있는 공유 자전거를 훔쳐 판 일당이 붙잡혔는데 그 훔친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10,000대 넘는 공유 자전거를 대형 트럭에 쓸어 담아 피해 금액이 우리 돈으로 18억 원이 넘습니다. 베이징에서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저녁 시간 빨간색 트럭 한 대가 길거리에 멈춰섭니다. 그리곤 몇몇 사람이 도로 옆에 줄지어 서 있는 자전거를 트럭에 싣습니다. 공유 자전거 업체 직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모두 전문 절도단이었습니다. 재활용 업체에서 일하던 중국인 리모 씨 등 3명은 이런 식으로 자전거를 10,000대 넘게 훔쳤습니다. 18억여 원 상당의 자전거를 길거리에서 주워 담았던 겁니다. 이들 일당은 길거리 공유 자전거에는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어 이렇게 쉽게 들고 갈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전거에 달린 위치 추적 장치를 떼 인근 공원에 숨기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신고를 받아 수사에 들어간 경찰이 창고에 들이닥쳐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훔친 자전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이들은 자전거를 해체한 뒤 부품별로 제철소나 공장에 팔아넘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然后将车锁置于原处或者公司仓库附近，以至于让公司以为车辆正在正常的运行之中。 현지 경찰은 리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자전거 한 대당 4, 5만 원가량을 받고 범죄에 가담한 전직 공유자전거 업체 직원 등 8명도 붙잡아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가상화폐 업계에서 수천억 원대 자산가, 코인왕, 존 버킴으로 불리는 인물이 수사기관을 피해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지난달 붙잡혔는데요. 2억 원을 받고 밀항을 주선해준 70대 남성도 오늘 붙잡혔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파란 낚시배 한 척이 거센 파도에 좀처럼 나아가지 못합니다. 연락이 끊겼다고 신고된 어선입니다. 수색에 나섰던 해경은 이 배가 움직인 경로를 살핀 뒤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거에 나섰고 지난달 19일 전남 신안군 홍도 앞바다에서 붙잡았습니다. 이 어선 위치 발신 장치를 일부러 훼손한 상태였습니다. 선박 서류 확인 실시하겠습니다. 해경은 낚시배에 탄 40대 선장과 밀항을 시도하던 43살 박모 씨 등 4명을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 씨, 가상화폐 업계에서 유명인이었습니다. 이른바 존 버킴으로 불리는 시세 조작 전문가였습니다. 가상화폐 상장과 시세 조작으로 수천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인물입니다. 출국 금지 상태였는데 지난달 8일 출국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이 최종 기각되자 밀항을 시도한 겁니다. 존 버킴은 중국 밀항 비용으로 2억 원을 줬습니다. 하지만 기상 악화 때문에 다시 돌아오다 결국 밀항에 실패했습니다. 중국을 경유해서 그 최종 목적지가 두바이로 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경은 박 씨 등 3명을 밀항 단속법 위반으로 구속 송치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밀항 조직 우두머리 70살 손모 씨를 오늘 오전 부산에서 체포했습니다. 총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우리나라에서 밀항 밀수 미륵국의 1등이다. 대련, 속도, 유해에 있는 중국 이런 밀항 조직과도 연락이 되고 텔레그램. 존 버킴은 이름과 달리 버티지 못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미국은 새해 초부터 전역에서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보라 경보가 내려지며 최대 45cm의 눈이 쌓일 걸로 예보된 반면 북동부엔 토네이도와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김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발이 세게 몰아쳐 앞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무릎 높이까지 쌓인 눈을 치우느라 제설기도 꺼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내린 폭설로 미국 남서부와 북동부가 온통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A little scary. It's a lot of snow on the road, so it wasn't what we expected. 더 강한 겨울 폭풍이 불어닥친다는 소식에 미국 전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오레건, 콜로라도 등 중서부 9개 주 일대엔 눈보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눈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해 이번 주 중으로 40여 개 주가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콜로라도주에는 최대 45cm의 눈이 쌓여 적설량으론 올겨울 최대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시속 120km의 돌풍이 불면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Everybody's starting to get prepared. They're coming in, trying to get everything they need. 한편 텍사스와 플로리다까지 남부 멕시코만 연안에는 토네이도와 함께 폭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돌발 홍수가 날 수 있다는 예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토네이도가 위로 올라오면서 북동부에까지 많은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지진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일본에선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섰고 주민들이 대표한 피난소에서도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물도 전기도 끊긴 열악한 상황 속에 일부 주민들은 비닐하우스에서 대피 생활을 하고 있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도쿄 김현애 특파원입니다. 오늘 오전 이시카와현의 한 비닐하우스. 마을 주민들이 모여 앉아 있습니다. 바닥에 깔린 매트 사이로 흙이 보입니다. 강진에 집이 무너져 갈 곳 없는 주민들이 아흐레째 피난소로 사용 중인 곳입니다. 귤과 사탕, 손난로와 휴지가 한켠에 쌓여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밖에선 주민들이 밤새 내린 눈을 치우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언제 일상으로 돌아갈지 알 수 없습니다. 새해 첫날 이시카와현 노토반도를 강타한 지진. 사망자 숫자는 어느새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사망자 중 한 명이 와지마시 피난소에서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피소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시카와현 이재민은 2만 8천여 명. 여진에다 폭설에 비와 같은 악천후까지 겹치고 구조와 복구 작업이 더디게 이루어지면서 생각지 못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니치는 피난소 생활에 따른 지병 악화와 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재해 관련사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차 피난소 확보에 나섰습니다. 가설주택을 짓기 전까지 주민들을 머물게 하겠다는 겁니다. 病気の方やお年寄り、妊婦など特に配慮が必要な方を最優先に他の地域への二次避難を促進してください. 하지만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여진의 폭설과 강추위, 토사재해 우려까지 겹치면서 주민들의 이동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희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드립니다. 돼지고기, 특히 삼겹살은 어떻게 가공돼 우리 식탁에 올라올까? 제가 정육 전문가를 만나서 직접 취재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돼지고기 덩어리는 1등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디를 자르느냐에 따라 고기 질이 확 달라집니다. 똑같은 1등급 삼겹살인데 단면이 다르죠. 한쪽은 지방이 적당해 맛있는 부위로 꼽히지만 한쪽은 보시는 것처럼 지방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 중 어떤 고기를 사게 될지 눈으로 보지 않곤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삼겹살 샀는데 비계덩어리가 왔다는 논란이 불거진 건 삼겹살 지방은 어느 정도여야 한다는 기준 없이 복불복처럼 판매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정부가 처음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손질해서 소비자에게 내놓을 때 삼겹살 지방은 1cm 이하로 하고 이런 부위는 팔지 말고 버리라고 매뉴얼을 내놓은 겁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3일 삼겹살 데이 때 일부 유통업체가 반값 삼겹살이라고 홍보하며 판매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비계가 대부분인 상품이 나와 논란이 됐었습니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공업체의 비숙련자가 작업을 했고 과다한 물량을 처리한 탓에 과지방 부위의 제거가 미흡했다며 품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농식품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삼겹살 품질 관리 매뉴얼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이드에 따르면 소포장 삼겹살에 지방 제거 사례가 적혀 있는데요. 삼겹살은 1cm 이하, 오겹살은 1.5cm 이하를 권장한다고 했습니다. 또 지방을 제거하거나 아예 폐기해야 하는 경우, 너무 과하게 지방을 제거한 경우도 매뉴얼에 실었습니다. 삼겹살의 등급은 따로 있을까요? 돼지고기는 등급 판정을 받지 않고는 유통될 수 없지만 그 이후 대형마트 등 소매 단계에서 소분돼 팔릴 땐 등급 표시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돼지고기는 소비자 기호의 차이가 크고 조리 용도별로 지방 함량의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삼겹살 자체의 등급은 매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지방 함량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권고 기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내일부터 미국에서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 CES가 열리는데 여기서도 인공지능 AI 기술이 대세입니다. 미래에 우리 일상에 들어올 AI 기술 어떤 게 있는지 라스베이거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이 전합니다. Hi, Jessica. You were scheduled to attend a hockey game at 5 p.m. But your voice and your vital signs indicate that you are in an abnormal condition. Are you feeling all right? 달라진 사람 목소리를 듣고 단번에 건강 상태를 알아차립니다. 몸이 괜찮은지 되묻고 조언까지 하는 인공지능 AI입니다. We fundamentally believe AI should bring better customer experience that is more caring, empathetic, and attentive. 냄비에 불을 켜둔 걸 잊었다면 Check the burner is still running for safety. 약 먹을 시간은 Mom, it's time to take a medicine. 이렇게 AI는 우리 일상 속에 파고들어 삶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For AI to be transformational, its capabilities must be safe and accessible to all. That is our goal at 삼성. 올해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 CES에서는 미래 기술의 모든 것을 선보입니다. 화두인 AI뿐 아니라 새로운 TV 트렌드까지 미래에 성큼 다가간 신기술을 뽐냅니다. 150여 개국에서 지난해보다 많은 4천여 개 기업이 참가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역대 가장 많은 760여 곳이 참여합니다. CES는 한국 시간으로 내일 막을 올린 뒤 나흘 동안 이어집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벌인 지난 석 달 동안 가자 지구 인구의 1%가 넘는 2만 2천여 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선 전쟁을 멈추라는 시위가 거세지면서 대통령 연설을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을 하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갑작스런 구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남부 민심을 얻기 위해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의 흑인 교회를 찾은 자리였습니다. 경호원들이 시위대를 데리고 나간 뒤에야 바이든 대통령의 표정도 풀렸습니다. I understand their passion, and I've been quietly working with the Israeli government to get them to reduce and significantly get out of Gaza. 뉴욕에선 친팔레스타인 시위대 수백 명이 맨해튼으로 들어오는 다리와 터널 4곳을 막아섰습니다. Keep agitating, keep escalating, and keep disrupting until we have shown that we will not stop until the U.S. supports a permanent ceasefire. 뉴욕 경찰이 시위대 전원을 연행하면서 정오쯤에야 교통대란이 풀렸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민간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미국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의 수위도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팔레스타인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가자 지구에서 최소 2만 2천여 명이 숨졌습니다. 이 지역 전체 인구의 1%나 됩니다. 이날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는 이스라엘에서 끌고 온 인질의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카치르란 이름의 40대 남성은 전쟁을 멈추고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현재 가자 지구에는 132명의 인질이 남아있지만 이 중 20여 명은 이미 숨진 걸로 전해집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네, 영화 속 이순신 장군의 노량해전은 바다가 아니라 아이스링크에서 촬영했고 서울의 봄의 광화문 장면은 전남의 한 부두에서 찍었다고 합니다. 역사의 순간을 재현한 영화 속 장면의 비밀을 이한길 기자가 풀어드립니다. 쿠데타에 맞서 마지막 반격을 시도하는 이 장면. 서울 광화문이 배경이지만 실제로 멀리 전남 광양의 한 부두에서 찍은 겁니다. 그 시절 광화문을 재현하기 위해 큰 규모의 세트장을 만들었고 그 위에 특수 효과를 입혔습니다.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고증에 입각해서 일을 했어요. 관객들이 그 79년 12월 12일로 와 있다는 착각을 할 정도로. 영화 노량에선 수백 척의 배가 맞서지만 진짜 바다 위에서 찍은 장면은 단 한 컷도 없습니다. 이 장면을 찍기 위해 평창 올림픽 때 경기장으로 썼던 강원도 강릉 아이스링크를 빌렸습니다. 그 안에
판옥선과 외선 여러 척을 만들었습니다. 800명의 인원이 CG 쪽에 동원이 됐습니다. 회사로는 25개가 동원이 됐고요. 물 위에 직접 배를 띄워 찍었던 10년 전 영화 명량과 비교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특수 효과가 발전하면서 우리 영화의 소재는 더 풍성해졌습니다. 배우들에겐 새로운 도전이기도 합니다. 직접 눈으로 보는 거랑 또 상상하면서 연기하는 거는 또 다르니까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어려웠었는데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빚어낸 한 컷이 있어 영화는 시간을 넘나들고 갈 수 없는 공간을 맘대로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 이 모습 기억나시나요? 클린스만 우리 축구대표팀 감독은 재택근무 논란 가운데서도 미국 언론 ESPN과의 화상 인터뷰에 등장하곤 했었죠. 그 ESPN이 이번엔 아시안컵에 나서는 클린스만 감독을 향해 물음을 던졌습니다. 클린스만이 한국에 맞는 지도자일까라고요. 그리고는 클린스만 감독이 부른 여러 논란을 나열했는데요. 지도력에 대한 물음표 뒤에 제시한 해법은 이거였습니다. 논란을 털어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시안컵에서 우승하는 것이다. 이런 관심에 클린스만 감독은 어떤 답을 내놓을까요? 이것도 궁금하네요. 오늘 새하얀 눈이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퇴근길 굵어진 눈발은 아직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유지되는 가운데 내일까지 더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앞으로 충청 내륙과 강원 남부는 최고 10cm 이상, 경북 내륙은 5에서 10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특히 이들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서울을 포함한 일부 수도권은 오늘 밤까지 강하게 눈이 집중되면서 시간당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이 내리면서 대부분 지역의 가시거리도 짧아지겠습니다. 곳곳에 만들어진 빙판길로 인한 미끄럼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 대전 영하 3도, 부산 3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6도, 광주 대구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한파 수준의 추위는 없겠고요. 올해 강원 영서에, 휴일에는 중부지방에 눈과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